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 뭔가 제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융합돼서 새로운 분야를 어떻게 도출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단계로 한번 경험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융합과학기술대학, 원래 그 전에 제가 이화여대에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화학과, 자연과학대학에 있었는데요. 자연과학대학에 한 5년 있다가 2009년에 여기 왔으니까 이제 7년째죠. 융합과학기술대학을 처음 왔을 때 제일 많이 질문받았던 게 그겁니다. 뭐가 융합이냐? 융합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융합의 정의. 그게 사실은 잘 모르는데 모르기 때문에 더 저희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융합의 키워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어갔던 첫 번째 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거를 첫 번째 연구를 문제 중심의 개선 연구라고 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도출하고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첫 스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스텝으로 나온 게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브렉스루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제 연구실 안에서의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저의 연구실을 넘는 다른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들과의 새로운 세 번째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 왔고 어떻게 나름 밖에 나와서 썰을 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검증을 받겠습니다. 야단치지 말아주세요. 제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1997년에 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라는 걸 시작한 게 1997년인 것 같습니다. 학번은 이제 9일학번인데요, 석사가 아니라 박사를 시작했군요. 9일학번인데 박사. 그래서 박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연구라는 걸 시작했다고 저 스스로 디파인을 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좀 큰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IMF라고 큰일이 벌어져갖고 제가 대학원에 왔는데 서울대학에 있었는데요. 정말 뭐 폭삭망했거든요. 시약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교수님은 혼자 살아라 막 이러니까 맨날 이렇게 대학원생들 선배 형들이랑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도서관 가서 논문 보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논문도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에 와서 논문을 복사를 해서 계속 논문 읽기 했어요. 그거를 한 4개월 정도 했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한 방목형 교육이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에요. 스스로 어떤 주제를 찾는 거에 대한 트레이닝이 특히 국내 대학원에서는 그게 상당히 쉽지 않았었던 경험이더라고요. 국내 대학원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프로젝트를 교수님이 하시면 그 프로젝트의 온라인을 쫓아가다 보면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됐든지 97년 말에 IMF가 터져서 한 1년간 거의 모든 연구가 올스톱이 되는 바람에 정말 자유롭게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펀드가 붙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희 지도 교수님도 새로운 주제로서 연구를 하면서 많이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교수님의 그 기술이 기업화에 성공하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있고요. 나름 교수님은 그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개인적으로 이제 특허료도 많이 챙기시고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뭐 자랑도 하시더라고요. 잠실에 있는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하고 2004년도에 이화여대 왔는데 그때도 연구 주제가 또 바뀝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냥 연구 주제가 계속 바뀌어갑니다. 계속 바뀌면서 지금은 사실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화학공학을 했는데 2004년에 이화여대 화학과에 갈 때만 해도 내가 화학이란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화공과 졸업생들 모임 중에 갈래길이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화공과 출신인데 화공스럽지 않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갖다가 따로 모은 거를 갈래길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밴드에. 오늘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제 주변에 선후배 동기들이 봐도 나는 이제 화공이 아니구나, 딴 길로 갔구나. 그래서 초대를 해서 거기에 인바이팅 돼서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항상 고민을 했던 건데요. 어떻게 전문성을 길러야 할까 학생들이 그랬을 때 세 가지를 가리키려고 애를 씁니다. 좀 학생들이 알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는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접근해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좀 생각을 잘 가져놓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창발적 연구라고 해서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뭔가 세상에 없던 남들이 안 하던 뭔가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경험을 하고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대학원에서 하고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당당한 전문의로서 능력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원장입니다. 원장님인데 초기에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 융합이란 무엇이냐, 융합을 어떤 특징으로 설명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 이분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문제 중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희와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나오는 하나의 그 수사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 중심 사고라는 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선한표 총장님이신데요. 이게 선한표 총장님이 서울대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강연하고 가셨는데 그때 서울대가 한번 굉장히 발칵 뒤집혔거든요. 왜 뒤집혔냐면 선한표 총장님이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을 할 때 미국 대학이 잘 나가는 건 현실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울대가 논문 많이 쓰고 네이처 사이언스 쓴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던져야 그게 좋은 대학인데, 카이스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대는 아직도 논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 서울대생을 카이스트로 보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분들이 이제 화가 나셨어요. 서울대에서 유학을 많이 가는데 네. 카이스트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대안이다. 예,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USA 리딩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했던 것들에 이렇게 그 코멘트를 보면 결국은 굉장히 리얼 프로블럼을 가진 크리에이티브한 리서치를 해라. 그리고 사회와 인간의 요구, 니드를 갖다가 향한 그런 리서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컨버전스한, 즉 융합적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중식 교수님이 더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그래서 좀 저희 대학원에 나름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알 겁니다. 융합과학기술 개론인데요. 편차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이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도 있고 이해하는 학생도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담당하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대학원 레벨에 들어왔을 때 처음 수업을 받을 때 본인의 전문성이 추구하는 바의 어떤 문제들을 한번 좀 생각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이랑 얘기하다 보면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왔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났다가 막 컴플레인을 막 하더라고요. 왜 컴플레인을 하나 했더니, 자기는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왔는데 교수님이 공부를 안 시키고 자꾸 프로젝트나 연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생각하는 공부는 뭐냐면 책을 놓고
해답이 정해지는 거예요.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딱 있어갖고 그 텍스트를 보면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 보면 이제 뒤에 연습 문제 보면 답이 있듯이 이거를 공부해야 공부인데 선생님은 자꾸 논문 보라고 하지 그 논문 기껏 공부하고 발표했더니 야 그거 틀린 어프로치야 다른 어프로치가 이런 게 있어 뭐 얘기하니까 내가 막 디프레스 되고 뭐 논문에는 된다고 했는데 해봤더니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걔가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이게 충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수동적이구나. 수동적이고 문제를 주어지길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사회에 나갔을 땐 더 이상 텍스트라는 게 존재하기 힘든데 만약에 그렇게 트레이닝 받고 나가면 나가서도 어떤 문제 봉착하면 이 문제를 나이스하게 풀어줄 누군가를 찾기만 하지 본인이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융합과학기술개론에 스스로 문제라는 걸 발제해보고 어떤 문제든지 다양한 전공, 저희 융합과학기술의 전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 전공 학생들이 모여서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지하철 소음에서 사람들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아마 저 작년에 이제 이중식 교수님 하실 때인데 그때 이제 그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하철 소음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할 수도 있는데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소음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소음의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럼? 기관사냐, 승객이냐, 영무원이냐? 각각의 대상을 위한 해결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 기존의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가 인식이 정확히 되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설계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걸 한번 설명을 하고 올해 융합과학기술개론을 열었는데 또 학생들이 문제를 발제를 해서 이제 15개 문제가 나와서 팀을 꾸몄거든요. 근데 주제를 보면 굉장히 올드한 주제도 있지만 또 어딘가 해답이 있는 주제도 있어요. 근데 또 굉장히 새로운 주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누가 했다 한 걸 보고 거기서 배우고 뭔가를 덧붙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도 좋다고 보는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답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답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강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 그래서 저 학생들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가 어떤 연구를 해도 좋은데 저희 연구실의 연구 테마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일단 먼저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제가 뭐 디스플레이하고 뭐 배터리하고 뭐 이런 것들 합니다. 이런 거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하고 연구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이제 학생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면 이제 선배를 가서 물어보고 누굴 만나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업하는 융합적 창조란 무엇이냐? 전 전문성을 강화하기에 첫 번째 강조할 점이 이겁니다. 자기 전문성을 깊이 심화하고 옆의 전문성을 같이 연결해서 보강하고 확대하고 이런 과정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이게 잡스. 이분이 얘기했다 그러면 다들 아 그렇구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이 얘기해요. 한 가지 전문성을 바꾸기도 바쁜데 왜 옆에 전문성을 연결해야 되냐 그러면 잡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의 방법론은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학생들을 통해서 트레이닝했던 거는 어떤 자기 연구 테마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파악이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개선형 연구가 있고 하나는 돌파형 연구가 있다. 근데 두 개가 뭐가 낫고 뭐가 못하지 않다. 둘 다 굉장히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데 다만 돌파형 연구는 대학원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와서 한 4년 정도는 한 2년은 이제 개념 잡는 데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3년은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개선의 방법을 학생들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보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트레이닝 받아서 나갔던 것 같고요. 최근에 한 2년 사이에는 이제 돌파형 연구라는 거를 제가 이제 처음 그 학생들과 같이 한번 잡아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의 방법론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거는 저희 연구실 안에서 되는데 연구실 바깥과의 같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 트랙을 제가 뭐 경험하고 싶은 게 이 여기에서의 목적입니다. 이 조인한 목적이고요. 그게 뭐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공부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몇 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하려면 특히 돌파형 연구를 하려면 옆에 있지 말고 스스로 해야 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제 연구실로 오라는 얘기죠. 학생 보고 그러니까 내 연구실로 오면 경험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분 얘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의 연구의 목표는 첫 번째는 학생을 잘 가르쳐서 사회 전문의로 양성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문성 강화, 창의성 강화, 독립성 강화를 통해서 학생을 보내려고, 그다음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형 연구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선형 연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냐, 디스플레이 제가 해요. 디스플레이 하는데 사실 잘 이해를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스위칭 소자, 씬필름 트랜지스터라는 걸 제가 연구합니다. 근데 씬필름 트랜지스터가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일렉트론이 얼마나 빨리 이동되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합니다. 뭐 속도가 빨리 가게 하는 거죠. 뭐 100m 경주할 때 누가 더 빨리 달리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학생들이 그거에 몰입이 되다 보면 그 외에 그게 왜 중요한지를 잊어버리면서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른 주제라든지 혹은 그걸 포함한 시스템을 볼 때 애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몰랐던 주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왜 씬필름 트랜지스터가 디스플레이에서 중요한지, 그 다음에 그거의 성능을 크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이걸 먼저 공부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서 씬필름 트랜지스터의 문제점이 뭔지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되게 보람 있어하고 자기의 큰 그림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열의도 생기고, 그다음에 회사 같은 데 가서 질문을 받을 때도 뭔가 조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나름의 경쟁력을 더 확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 제가 아까 이제 저는 소자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소자를 연구하는데 이 소자를 볼 때 이거 뭐 값싸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씬필름 트랜지스터 소자라는 게 에너지 문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래서 단위 소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별거 아닌 단위 소자지만 그 단위 소자의 성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LG나 삼성이 대형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미국에 팔고 있죠. 우리나라는 60인치 뭐 이런 걸 잘 못 보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시면 이제 코스코 같은 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삼성, LG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팔면서 특히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는 벌금을 물고 있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벌금을 물면서도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벌금이라는 게 계속 증액이 되죠. 감소는 안 되고 증액이 되고 소비자한테 안 좋은 거죠. 마케팅 포인트에도 여러 가지도 안 좋은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 단위 소자 트랜지스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자 하나가 주는 파급 효과가 결국 마지막 상품의 사회적 이슈와 마케팅 내지는 가격 이런 거에 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 가보면 다 개발됐거든요. 다 개발됐는데 두 가지 이슈예요. 하나는 정말 팔아도 잘 팔릴까? 이거 비싼 돈 주고 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거보다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화질의 5인치, 7인치가 있는데 이거보다 비싼데 좀 화질 떨어지는데 단지 접혀. 이거 살까?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라이프 타임이 짧습니다. 스마트폰의 라이프 타임 보통 2년으로 잡아요. 그래서 대개 보면 2년이 넘으면 수명들이 다 맛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둘씩 이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2년을 보는데 정말 2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근데 제품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을 갖다가 연구를 합니다. 이제 학생들 취업시키고 뭐 논문 쓰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터리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야 우리 이제 배터리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려면 배터리 해야 돼. 그러니까 배터리 하자. 이러면 굉장히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연구해야 돼 이러면 되게 재미없죠. 배터리를 앞으로 쓸 건데 배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 중에 한 포인트가 화재 문제였어요. 안정성 문제. 야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이런 데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가다가 부딪혔는데 불이 나더라. 지금 노트북에서도 심심치 않게 불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에서 불나면 사람이 죽을 거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이제 달라지죠. 철학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본인의 연구하는 거의 목표가 벌어먹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막기 위한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연구로 이제 뭐 취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의 제 연구 어프로치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간 게 첫 번째 스텝을 할 때는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만 잘 철학적으로 인식시키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트레이닝하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연구를 하고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고 나가게 해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스텝으로 제가 이제 했던 건 뭐냐면 결국 이제 융합을 해보자는 건데 문제를 갖고 문제 중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프로치를 유지하되 융합과학 기술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나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는 다양한 거예요. 제 연구실에 보면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학과, 재료과학과, 화공과, 심지어는 뭐 생체 전자공학 뭐 그런 데서도 오거든요. 그리고 산업체에서도 파견 온 학생이 4명 있어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전일제로 파견 온 학생이 4명 있어요. 그 다음에 북책연구소에서 파견 온 사람도 한 사람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체 인력, 북책연구소 인력, 학생 인력이 들어왔는데 또 전공도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단계의 연구가 있을 거다. 뭔가 세상에 없던 뭔가의 돌파형 연구가 브렉스루가 있는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다. 제 연구실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시작했다라고 봐요. 그 중에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 잠깐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 물리적 공간의 일체화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물리적 공간이 일체화되면 제일 좋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딪힐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일체화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이중식 교수님 거를 좀 따오긴 했지만 서울대는 그러면서 상당히 불리한 편입니다. 공간이 일단은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한때는 이게 맞았어요. 이게 맞았는데 이게 맞은 이유는 뭐냐면 텍스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따라갈 상대가 있었어요. 뭐를 한다 그러면 앞서가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가서 그거를 카피해오면 되니까 어떤 문제를 발제를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만 빨리 캐치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현재화돼 있어도 충분히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갖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삼성전자 딱 가면 삼성전자가 더 이상 따라갈 상대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뭘 보여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거를 찾고 발제하고 내놓는 연습이 돼 있는 전문인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걸 위해서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면 벨레베의 예인데요. 물리적 공간이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어떤 벽이 없고 하나로 융화돼서 막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 벨랩이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벨랩이 굉장히 다양한 전공에 우수한 사람들을 몰아넣고 건물을 보면 저런 식으로 그리고 문 열어놓고 다니게 해갖고 지나다니면서도 너는 뭐 하고 있니? 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의 굉장히 자유로운 문화 내지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면서 세상을 바꿔놓은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 공간을 같이 있어야 공간적인 벽이 없어야 된다는 건 지금도 유효한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MIT 미디어 랩도 그렇고 스탠퍼드 바이오엑스도 그렇고 뭔가 다양한 전공에 있는 사람들이 부딪혀서 새로운 주제에 창의적인 아이템을 도출하라는 거죠. 벨랩의 가장 큰 발명 중에 하나가 이제 트랜지스터. 저는 소자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이게 1946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불과 70년 만에 이런 세상을 만드는 시초였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한시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가 그렇게 발전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단위 소자가 이런 어설픈 단위 소자의 컨셉이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게 바뀌었다는 게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벨랩에서 그런 식의 나오고 솔라셀 지금 보면 솔라셀은 뭐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솔라셀의 처음 컨셉이랑 초기 작품들 이게 다들 이제 벨랩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추구하는 어프로치인데요. 학부와 대학원을 교육과 연구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두고 공간 프로그램의 단절과 파편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로 융합이 돼서 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전체 학생은 아니지만 일부의 학생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게 저희 대학원이 꿈꾸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돌파형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0세기의 가장 큰 혁명은 실리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 혁명인데 실리콘 혁명을 보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이걸 인티그레이션하는 테크놀로지 세 가지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칩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고 각자 다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거의 가장 기본이 실리콘이죠. 실리콘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리콘이 이제
여기 보면 마켓 시어가 줄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전자기기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왜 줄고 있냐? 실리콘이란 소재에서 다른 소재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옥사이드 소재예요. 지금 현재 삼성이랑 LG랑 OLED 싸움을 하는데요. LG는 OLED 대면적이 가능한데 삼성은 OLED 대면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스위칭 디바이스를 실리콘을 안 쓰고 옥사이드를 쓰고요. 삼성은 아직도 LTPS를 통해서 실리콘을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실리콘이 대면적에서 워킹을 안 해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형은 성공하는데 대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삼성이 거기에 지금 굉장히 크게 뒤져 있거든요. LG가 그걸 풀고 대면적 디스플레이로 TV를 양산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수율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사이드 일렉트로닉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옥사이드 일렉트로닉스로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초가 된 사람이 호소노 히데오라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옥사이드 트랜지스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 싱필름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1995년에 초기 결과 발표하고 2003년에 네이처지에 나오고 이 사람이 삼성한테 받아간 수료만 500억이에요. 지금 LG도 아마 그 정도 받아갔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러닝 로열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갈 겁니다. 일본 연구재단인 재팬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에이전시의 브렉스루 리포트에 이 사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싱필름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는데 싱필름 다이오드는 못 만들었어요. 다이오드를.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실리콘은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가 만들어지고 그걸 싱필름 인티그레이션하는 테크놀로지가 나왔죠.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실리콘 혁명이 되는데 옥사이드는 싱필름 다이오드는 트랜지스터 만드는데 싱필름 다이오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인트리식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가.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거를 작년에 리포팅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브렉스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전공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기존의 사람들이 못 푼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푼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인데 P타입과 N타입이 맞춰서 생기는 게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옥사이드는 N타입은 잘 되는데 P타입이 인트리식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정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다이오드는 MIM 다이오드인데 이거는 터널링 다이오드라고 인슐레이터 아주 얇게 하면 특정 전압 이상이 되면 전자가 통과하는 다이오드거든요. 이런 고전적인 어프로치가 아닌 전혀 다른 어프로치로 다이오드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는 뭐 그거에 대한 얘기이고요. 이런 다이오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얘기할 때 근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분도 보면 생각을 할 때 이거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옥사이드 심필름 트랜지스터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뭐 그쪽에 조예가 깊은 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전혀 그와 관계없더라고요.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관계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성공을 했는데 95년에 처음 동경공대에서 이 개념을 얘기했을 때 8년 동안 딱 4번 사이테이션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첫 논문이. 그 다음에 2번은 셀프 사이테이션. 자기가 자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로열티를 그냥 뭐 엄청나게 받고 일본 에이전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연구가 됐죠. 그 다음에 이분은 단지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떻게 비춰도 되냐면 노벨상 후보로도 지금 언급이 돼요. 지금 힉스가 노벨상 받고 나서 다음 노벨 물리학상을 누가 받을까라고 얘기할 때 손꼽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언젠가는 받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특히 물리학 분야에서. 왜냐하면 실리콘이라는 거를 옥사이드라는 걸로 새로운 물질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첫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얘기 중에 누구도 안 한 거를 추구하는 게 연구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의 이런 융합적인 연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남들이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적으로 해보는 거고, 몇 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지 몰라도 분명히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톡을 마무리하는데, 제 연구실 안에서 했던 1단계 개선형과 2단계 돌파형을 했을 때는 이제 다양한 전공을 제 연구실이라는 규모에서 모았고요. 3단계로는 다른 전문성을 가진 모든 분들, 여러분을 만나서 제 연구실을 넘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돌파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00억 받으면 한